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미애입니다. 지금 대구 미술협회 사무처장으로 있고요. 또 다른 직업으로는 저기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한국현대미술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 아트페어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미술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얼마 전에 11월 달에 지금 한 달 전쯤에 대구에서 대구 아트페어가 개최되었어요. 그때 한 100억 정도 팔렸어요, 작품이. 근데 대구 아트페어 그 전에 서울의 키아프에서는요, 실제로는 1000억 대가 팔렸어요. 제가 기자분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 1000억 대가 팔렸다라는 거를 언론에 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할까봐 그냥 뭐 900 뭐 얼마에 이렇게 뭐 몇 억에 팔렸다 이렇게 기사가 보도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1000억이라는 금액이 그 미술 시장에서 융통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 뭐 울산 아트페어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최근에 뭐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고 또 오미크론이 또 나오면서 약간 주춤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미술 시장은 계속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요, 벌써 작품을 막 포장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작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이 미술 시장과 비교해 가지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색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요, 이 작품에 대한 기호가 없어요. 그냥 사실은 극사실적인 그런 작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단색화라는 이 장르는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스테디셀러예요. 왜냐면은 1970년대 이 단색화가 처음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오늘날 2021년도인데도 아직까지 단색화가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자, 외국에 나가면요, 옛날에는 이 단색화에 관련된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문 표기로 이 단색화가 모노클롬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 단색화에 대한 논문을 보면요, 발음나는 그대로 영문 표기를 해요. 단색화. 절대 모노클롬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냐면요, 그만큼 서양의, 어떻게 보면 서양의 모노클롬 회화하고 우리 단색화하고 거의 유사함을 볼 수가 있는데, 서양의 모노클롬하고 이 단색화하고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단색화라는 영문 표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서구 유럽이나요,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이 단색화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이집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그때 해외 교류전이 있어가지고 이집트를 갔었는데, 그때 그 이집트인들이 하는 말이 한국 그러니까 단색화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색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추세를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단색화하고 뭐 미니멀리즘 아니면은 뭐 모노클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니멀리즘이 순수하게 서구적인 개념에서 그 출발한 거라면요, 우리 70년대의 단색화는요, 물화일체, 그러니까 동양적인 정신적인 사상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서구에서의 미니멀리즘은요, 그냥 있는 객체 그 단순함을 보는 거예요. 왜 단순해졌겠어요? 미니멀리즘이 왜 나왔겠어요? 왜냐면은 서구의 미니멀리즘이라는 장르가 나오기 전에는요, 추상표현주의가 있었어요. 자, 추상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굽니까? 잭슨 폴록이죠. 자, 잭슨 폴록은요, 액션 페인팅이라는 그 행위를 가지고 물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화면에 흩뿌리는 거예요. 그게 액션 페인팅이에요. 그 다음에 색면추상, 마크 로드코, 아니면은 바네트 뉴만 같은 그런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니멀 아트하고 모노클롬 헤어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추상 표현주의는 너무나 생각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이게 현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면추상 같은 경우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 같은 경우는 보면 우울해져요. 자,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우리가 흔히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순금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접하면요, 뭔가 모르게 이 숭고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감정이 벅차올라요. 제가 경험했어요. 서울에 몇 년 전에 리움미술관에 이 마크 로스코 전시가 했었어요. 그때는 철저하게 인원을 제한해서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감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입장을 시키는데, 거기 전시장에 가면요, 전체적으로 어둡게 조명을 해놓고 마크 로스코 작품만 조명을 딱 켜놨어요. 그리고 관객은 어떻게 보느냐, 거기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작품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 전부 눈가에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울컥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이 추상 표현주의가 계속 성행을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이 생각 많은 거 좀 치우자. 군더더기 좀 없애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미니멀 아트예요. 그리고 모노클롬 헤어. 완전히 단색으로 다 칠해버린 거예요. 파란 거면 파란 거, 흰 거면 흰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색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단색화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단색화는 서구의 모노클롬 헤어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서구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함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그런 정신적인 측면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바로 금욕적인 유교 정신이나 문인 화가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런 사상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 대표적인 도자기가 백자죠. 백자 흰색이죠. 자, 특히 이 백자 중에서요, 이 청아백자 같은 경우는요, 선비 문화의 꽃이라고 불려요. 하얀 무결점의 백자에다가 코발트색의 청색빛으로 그려진 그림, 그게 선비 정신의 최으뜸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단색화를요, 흔히 백색회화라고 해요. 지금은 이 단색화에 백색회화뿐만 아니라 뭐 검정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청색도 많이 등장해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환기 같은 작가는 바로 청색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잠시 있다가 김환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 미술시장 이렇게 좀 돌아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도 단색화가 제법 나왔어요. 자, 우리가요, 미술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개인적인 취향에서 작품 하나 소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요, 투자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자, 투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도 투자가 돼요. 근데 주식을 하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망하는 거죠. 본전도 못 건져요. 근데 그림은 달라요. 미술품은요,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아는 북그림 화가 이정웅 작가 아시죠? 이정웅 작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대학 갓 졸업하고 처음 큐레이터로 발을 들였을 때, 그때 호당 10만 원 하셨어요. 호당 10에서 15만 원 정도. 그때는 한참 뭐 모과라든지 그런 정물화를 그렸을 텐데, 지금 그분 얼마인지 아세요? 호당 100만 원 이상 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미술품은요,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언젠가는 작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한 예로 제가 전시기획자로 일을 할 때, 그때 최만린 선생님의 조각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최만린 선생님이 작년에 85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2014년도에 제가 그 전시를 했을 때, 대구의 모 한의원에서 그분 작품을 2점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작품은 이렇게 생명의 탄생에 관련된 그런 작품을 많이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2작품을 구입을 했어요.
자, 그때 구입가가 4,800만 원이었어요. 한 점은 2,800만 원, 한 점은 2천만 원. 그래서 그 작품을 저희가 그 한의원에 직접 설치해주고 선생님 계좌에 돈까지 입금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수수료를 뗀다라거나 저희가 무슨 이윤을 남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작품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왜냐? 돌아가시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그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품 가격은요 급속도로 오르는 거예요. 2017년도에 대구에서 그 아트페어를 열었는데 그때 뉴욕의 작가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 작가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리차드 햄블턴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외국 해외 배송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 좀 오차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작품을 가지러 가는 그날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날 리차드 햄블턴이 죽었어요. 왜?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에이즈로 그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변호사가 작품을 못 내준다고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난리가 났지. 왜냐면은 갖고 오면은 무조건 햄블턴 작품은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 단 30분 정도의 오차 간격으로 우리가 작품을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술품 시장이라는 건요 굉장히 다양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한 점을 통해서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미술품을 소장을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실패 볼 염려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 단색화에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무의자연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무의자연은 노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사상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억지로 꾸미지 않아요. 그리고 기교도 없어요. 그래서 무기교, 무계획, 그 다음에 무화로서 가장 순수한 자연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단색화가 뜨는 거예요. 자, 이 단색화가요 미술사에서 1970년대 처음에 등장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모더니즘의 세계로 본격적인 진출을 하는 시기가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2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도면 굉장히 이런 시기부터 이 단색화가 국내에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국내에 이 단색화가 들어오게 된 거는요 서구 유럽에서 유학을 했던 그런 화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 그런 미술 문화를 접하고 바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단색화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요 굉장히 일찍부터 이 단색화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단색화 화가로 정상화가 있습니다. 정상화는요 백색 단색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어요. 자, 정상화 역시요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단색화로 전향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올해 연세가 한 90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수 하나 안 두고요 혼자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격자추상이라는 이 작품은요 이 작품에 자세히 보면요 이 격자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문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격자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화면에 고령토를 발라요. 고령토를 3에서 5mm 정도 발라요. 바른 다음에 그러면 이 고령토가 굳기 전에요 이 뒷면에 이 선을 그어 놓고는 이 고령토가 굳기 전에 이걸 접어버려요. 선을 그어 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고령토가 굳으면서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스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흔적들이 남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백색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요, 작품 하나 제작하는데요,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정상화 작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 것만 있어요. 백색회화. 그런데도 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백색회화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백색을 선호하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적인 정서적인 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은 흔히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흰색의 저고리에 무명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흰색이라는 개념이요, 우리 민족적인 정서에 가장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단색화가요, 처음에는 일본이나 주변 국가에서는 한국의 단색화는 백색회화다라는 그러한 명칭이 붙여졌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바뀌어요. 청색 단색화도 나오고 검정 단색화도 나와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청색 단색화의 대가는 바로 김한기죠. 주로 전면 점화 시리즈를 많이 보여줬어요. 전면 점화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면적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했던 작품을 말해요. 자, 국내 경매 사상의 가장 최고가인 47억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자, 이 김한기의 작품을요, 국내 경매회사, 국내 대표적인 경매회사 그러면 K옥션하고 또 서울옥션이 있죠. 거기서 서로 앞다퉈가지고 홍콩 그 경매 시장에 선보였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김한기의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국내의 단색화는요, 바로 서구 홍콩 미술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뜨거운 관심으로 떠올랐던 장르예요. 아마 전 세계 미술 시장에 그 돈이 전부 그 홍콩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도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틱 같은 게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죠. 언제 들어올지. 자, 김한기의 또 다른 작품이에요. 무죄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 역시도요, 1970년대 제작한 작품이에요. 1970년대 제작한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은요, 35억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겠죠. 35억이라도 사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김한기가 가장 추구했던 게 뭐냐면, 가장 회화의 조형적인 요소의 기본적인 거, 점선면이에요. 이 점선면을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이 대형 작품을 구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백색 회화를 계속 이어져 가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박서보 선생이에요. 박서보 선생은 얼마 전에 그 박서보 선생 따님이 커밍아웃을 했죠. 그 커밍아웃이 뭐냐? 자신의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어요. 박서보 선생 밑에는 125명의 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요거는 요 색칠하고 요거는 요래하고 그거 지시만 내리면 밑에 조수들이 다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가는 엄청난 가격을 받게 되죠. 시지 안 그래요? 이제 그 연세에 90 넘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조수들이 작품을 다 완성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 하게 되죠. 김창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방울 작가 김창렬 아시죠? 그죠? 김창렬도 그래요. 김창렬도 조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 칠만 하는 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한자만 그리는 조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물방울만 그리는 조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게 조수를 두고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박서보 선생의 이 묘법 시리즈는요, 면천, 그러니까는 왜 삼배 같은 천 있죠. 삼배 같은 천에다가 이 흰색의 그 오일을 발라놓고는 그 위에 흑연으로 드로잉 하듯이 삐끔을 그어가면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잉이요, 자연스럽게 이 백색 속에 스며들도록 만든 작품이에요. 바로 묘법 시리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묘법 시리즈예요. 이것도 1979년에 제작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미 80년대 이전에 이러한 단색화 작품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자, 바로 백색에 대한 한국인들의 특별한 기운은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정서 속에 이미 이 백색이라는 이 해화 자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백색에 대한 유별난 그런 선호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 백색으로 등장하는 건요, 그냥 무화시키는 과정. 생열을요, 무화시킨다. 그러니까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과정의 한 장르로 등장을 했던 거지, 무조건 흰색을 추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색을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흰색이 생열로서의 흰색이 아니라 바로 정서적인 체계에 개입된 그런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색화는요, 바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단색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단색화의 대가로 또 권영우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죠. 자, 권영우 작가의 전시장의 분위기예요. 단색화의 작품은요, 전시장이 절대로 겹쳐서 걸진 않아요. 딱 한 병에 한 점. 왜냐면 한 벽에 한 점만 걸고 그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 작품에 동화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자, 주로 이 권영훈 선생은요, 한지를 이용했는 그런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 한지가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이 흰색 그대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체계죠. 자, 이 한지에다가요, 뭐 볼펜이나 아니면 그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뒤에서 구멍을 뚫어요. 이거 다 구멍 뚫힌 거예요. 이거는 배경은 뒤에서 뚫은 거고요. 앞에 거는 앞에서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감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종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물질성을 이 단색화로 강조하고자 했던 거죠. 자, 이것도 권영우의 작품이에요. 자, 자연스럽게 한지에다가 그 흔적을 남기고 그 위에 연한 먹으로 다시 메꿔가는 그런 과정의 작품이에요. 이 살아생전에 권영우 선생이 작업하시는 모습이에요. 바로 한국 단색가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자, 그러면요, 이 단색가가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평면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바로 평면과 그 위에 그려진 이중적인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단색화라는 건요, 평면 그 자체가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평면적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그린다라는 그 자체가 평면 속에 함몰되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그 모노클롬 회화하고 다른 거예요. 자, 여기 김기린 선생의 완전히 검정 단색화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정말 검정이에요. 다른 그 어떤 색도 없어요. 자, 김기린 선생이 이렇게 검정 단색화를 보여준 건 뭐냐면요. 자, 검은 안료를 수십 번 칠해서 완성된 작품이에요. 그러면요, 이 검은 안료가 갖는 특징이 뭐냐? 바로 물질성이 바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게 뭐냐? 그 흔적들이 뭐냐? 마치 10년,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 있죠.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바로 이 검정 단색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색화가로 유명하신 분이 또 있죠. 최병서 선생.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자, 최병서 선생은 바로 신문에다가 선긋기 작업을 해요. 볼펜으로. 모나미 볼펜 있죠. 우리 쓰는 모나미 볼펜 제일 싼 거. 그거요. 그걸 가지고 신문에 수도 없이 그 선긋기 작업을 해요. 자, 선긋기 작업을 한 작품이 어떻게 되냐? 이 작품이에요. 무슨 숯덩어리 뭐 놓여진 그런 작품 같죠? 아니에요. 신문지에다가 그 볼펜으로 수도 없이 그 선을 그어서 만든 흔적들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신문이라는 매체가 뭐예요? 그 안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떠한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정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지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명수 선생의 작품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 내용들을 지워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검정색의 이 볼펜의 흔적들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명수 선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단색 회화예요. 주로 설치 미술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대구미술관에서 기획 초대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그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시장, 거대한 전시장에 큰 판넬을 놓고 그 위에 신문지를 수도 없이 그 볼펜으로 그어놓은 작품을 그 위에 갖다 얹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의 클라이막스인 저 이우환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작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우환이 왜 유명하겠어요? 바로 그 엄청난 작품가 때문에 그래요. 자, 텅 빈 캠퍼스에요. 점 하나 달랑 찍어놨어. 작품이. 점 하나 달랑 찍혔는데 27억씩 해요. 작품 한 점에. 그리고요, 철판 위에다가 돌 하나 딱 갖다 얹어놨어요. 그것만으로도 수십억이에요. 자, 1912년에요. 서울 옥션의 홍콩 경매에서 바로 이 점으로부터 시리즈가 24억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국내외 경매에서 한국의 생존 작가로는 가장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저 김한기, 원래 김한기가 최고인데요. 김한기는 외국에서 그 가격을 형성을 한 거고요. 이 이우환 쌤은 이 한국에서 기록한 가격이에요. 아이고. 자, 바로 회화 그 자체로 환원된다라는 의미를 우리 단색화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점 하나 찍어는 이우환의 작품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의 평면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의 단색화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우환은 조금 달라요. 이우환은요, 지금 이 작품이 24억 원에 그 낙찰된 거예요.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이 점으로부터 시리즈예요. 자, 이 점으로부터 시리즈는요, 넓은 평붓에 파란색 알료를 듬뿍 발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붓 속에 알료가 없어질 때까지 점을 꾹꾹꾹꾹 눌러 찍어간 거예요. 이 작품이 24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가는 뭐냐? 바로 김한기의 우주라는 작품이에요. 자그마치 132억 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132억. 바로 작년에 이 작품이 홍콩 그 컨벤션에서 팔린 작품이에요. 원래 이 외국인 부부가 이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매에 출품을 하면서 장장 몇 배가 되는 금액을 벌게 되었어요. 127억에 판매가 되면서. 수수료 떼고 뭐 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 100억 가까이는 그 소장가한테 돌아가겠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이 단색화에 열광을 하겠어요? 바로 이 정서적인 측면에 감흥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 김한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국내의 최고 작가가 해외 경매에서 최고 작가는 바로 이 박수근이에요. 여러분들 박수근 잘 아시죠? 박수근의 이 나무와 새 여인이라는 이 작품은요, 바로 22억 4,470만 원에 판매가 됐던 거예요. 그게 참 웃기죠? 박수근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박수근의 아들도 화가인데 아들이 컨테이너에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이 100억, 이 수십억에 해당되는 이러한 작품을 거래가 되는데, 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정작 작가는 가난한데 이 작품을 소장했는 사람들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제가 모 백화점 화랑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 그 백화점 회장님이 4호짜리 박수근 작품을 8억에 사신 적이 있어요. 요만해요. 노트 크기만 해요.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수근의 실물 작품을 봤잖아요. 손이 더더더 떨렸어요. 8억짜리를 제 손에 들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서 뭔가 이게 그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정말 유리 다루듯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박수근 작품이 이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작가가 바로 이우환이에요. 박수근은 이미 돌아가셨죠. 작고 작가예요. 그런데 이우환은요 지금 살아있는데도 최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우환의 작품을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유리판에 거울이 있어요. 대형 거울판을 바닥에 깔고요. 그 위에서 돌을 갖다가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냥 그 위에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일본에서 유행했던 모노파예요. 모노화라고도 하고 모노파라고도 하고 물파라고도 해요. 자, 이우환은요 그렇게 금이 간 유리판을요 그대로 전시장에 이동시켜요. 왜냐면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이우환이요 일본 하단에서 점선면 시리즈를 점선바람 시리즈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의 일본에서 많이 활동했던 이 이우환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에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우환이 유럽으로 진출한 것은요 바로 71년대부터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이우환이라는 이름보다도 서구 유럽에서 이우환이 더 알려졌어요.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이우환의 그 위작 작품이 돈다라는 뉴스 보신 적 있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알고 계셨던 그 대구의 모 화랑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35년 정도 화랑을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해요. 지금 이우환 작품을 내가 거둬들이고 있다고. 그분이 이우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소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거둬들이냐고 했더니 바로 이 위작이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우환의 판화만 유통시키고 이 유화 작품은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후로 얼마 안 있어서 언론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위작으로. 자, 정작 당사자였던 이우환은 뭐라 그럴게요? 자기 작품 위작 아니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작품을 위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작품 가격이 똥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짜 작품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작품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위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위작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때 청경자 사건도 터졌잖아요. 청경자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했던 나비와 여인 그 작품이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청경자는요 부모가 자식을 몰라볼 리가 있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렸는 작가는 자기 건지 아닌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때 그 청경자 작품을 위조했던 사람이 나왔어요. 자기가 위조했다라고도 말하는데 국립현대에서는 끝까지 청경자 그림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도 지금 그 유가족들하고 지금도 법적 분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립현대미술관은 공기관이잖아요. 자, 공기관에서 공적인 자금을 들여가지고 위작을 사들였다? 이거는요 국가의 수치예요. 그리고 아마 그게 위작이라는 걸 밝혀지면요 공무원들 여러 명 목 날라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려면요 끝까지 진작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작가는 돌아가셨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유화는요, 가짜도 딱 내 글입니다. 딱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가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옛날에 흔적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위조범들이요, 얼마나 교활하게 하느냐면은, 여러분, 염소 오줌 있죠? 염소 소변. 그거를 모아가지고요, 캔버스를 담궈요. 캔버스를 한 일주일 정도 담가 놓으면요, 그 뒷부분이 옛날 것처럼 그렇게 색깔이 바래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그런 방법을 써요. 그리고 캔버스 나무틀 있죠? 나무틀 역시 옛날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햇볕에 장시간 동안 먼지 묻도록 놔둔 상태에서 그 캔버스에 그 나무틀에다가 캔버스를 박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막 똑같은 1970년대, 80년대 작품처럼 그렇게 위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 이유화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일본의 모노파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유화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모노파를 만든 건지 모노파가 나를 만든 건지 모르겠다 이래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나와 모노파는 하나의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이런 말이죠. 자, 이 모노파는요, 바로 1960년대 일본에서 생겨난 미술사조예요. 흔히 물파, 모노화, 모노파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자, 모노라는 거는 일본말로요, 그냥 객관적인 사물을 그대로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노. 그러니까 꾸미지 않고 그 객관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모노파예요.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접근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60년대 이러면요, 일본은 급격한 산업화를 시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너무 정서적으로 피곤해하는 거예요. 급속하게 발전하는 산업화하고요, 원래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근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인 산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모노파예요. 자, 바로 이 작품이에요. 거울 유리판을 놔두고 그 위에 돌을 던져가지고 금이 간 거예요. 자, 여기 금이 간 상태를 그대로 채판 위에 올려가지고 그대로 전시장에 이동한 거예요. 관계항. 왜 관계항이라는 제목이 뭐냐면요, 바로 이 유리판과 돌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 없겠죠. 왜냐, 돌을 떨어뜨리는 위치에 따라서 금이 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대구에 그 보건대학교에 인당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인당박물관 그 잔디밭에 이유한 작품 있어요. 철판떼기 위에 돌 하나 올려져 있는 거.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야외 정원에 조각공원에 가면요, 철판떼기 위에 돌 하나 덜렁 올려진 게 있어요. 아마 일반인들은 지나가면서 이게 작품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언뜻 보면요, 그냥 돌 하나 갖다 얹어놓은 조경 같아요, 조경. 자, 그런데 2009년에요, 바로 서울 옥션에서 이유환의 선 시리즈가요, 7억 1천만 원에 낙찰되었어요. 2009년에 7억 9천만 원이라는 건요, 대단한 금액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유환 작가가 작업하는 모습이에요. 빈 캔버스예요. 그냥 저기 그 나무판을 중심에 놓고 그 위에 서서 바로 점 하나 찍어요. 이 작품은요, 완성된 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이에요. 자, 점 하나 찍었는데요, 17억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유환을 두고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돈 버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대학생들도 이거 점 하나 찍으라 그러면 더 이쁘게 찍을걸요? 바로 국내에 이 단색화가요, 가져다 준 산물이에요. 이유환의 작품은. 자, 점으로 시작해서요, 선, 면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인간 세계를 바로 단순한 도형으로 환원하려는 바로 그 작가 이유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단순함을 통해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추상의 세계를요, 바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유환의 작품 세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양적 환원으로서의 한국의 단색화는 뭐냐? 단색화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1910년대 이미 말레비치에 의해서 이 단색화가 시작되었어요. 자, 서양에서는 이거를 모노클롬이라고 하죠. 자, 60년대는요, 바로 이브 클라인이 또 단색화를 추구를 하게 돼요. 거의 청색의 단색화예요. 그 다음에 뭐 1970년대 이르면요, 바로 로버트 라이만에 의해서 또 백색 단색화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단색화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이 서양의 단색화는요, 그냥 그 색상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됐던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 정서적인 면에 감안해서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08년 소더비에서 말레비치의 작품으로 등장한 거예요. 자, 흰색 속에 흰색이에요. 여기 배경이 흰색이고요. 자, 약간 기울어진 상태의 사각형으로 또 흰색이 있어요.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650억 정도 되겠지. 요즘 환율이 올랐으니까. 이거 650억짜리예요. 이걸 왜 샀겠어요? 이 사신 분이. 자, 이 작품을 사신 분의 의도는요, 바로 한순간의 의미를 사는데 650억 원을 들인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바로 경험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림 위에 층층이 쌓여진 그런 지각에 의한 내용을 이 콜렉터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650억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야. 자, 이브 클라인의 청색 단색화. 이브 클라인은요, 이 청색의 작품으로 그냥 온 화면을 메꿔버려요. 청색, 이브 클라인에 있어서는 청색 말고는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청색에 대한 기호성에 의해서 그냥 이 청색 회화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 우리 김한기 선생은 저기 청색 회화를 구상하면서 바로 우주적인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자 했던 거죠. 우주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혼란한 정신세계. 근데 이브 클라인하고 똑같은 청색 회화인데 전혀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자, 라이먼의 이 백색 회화도요, 로버트 라이먼은 자, 뉴욕의 크리스트 경매에서 2015년에 바로 2060만 5천 달러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230억 정도 되겠지. 아무것도 없고 그 위에 그냥 흰색을 덕지덕지 발라서 칠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구에서요, 우리나라의 이 백색 단색화가 성행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노클롬 회화가요, 서구에서는 이미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에요.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인 작가들이 단색화하면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단색화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단색화는요, 1970, 80년대 등장을 해서요,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해외 미술 시장에서도 인기 있는 그러한 장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한국의 단색화는요, 바로 결과로서 서구의 단색화와 모노톤을 가지고 있는 성격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바로 서구 미술의 단색화가 이미지에 관련돼서 그 색상, 단순한 물성으로서의 그 색상,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됐다면은 우리나라의 단색화는요, 바로 색이 아니라 정신화된 공간으로서의 이 의미의 단색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평면이라는 대상은요, 회화 이전의 단계에서 가장 순수한 대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노톤은요, 단일 색상을 말해요. 자, 모노톤이라는 건요, 이미지를 배제시키고 하나의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색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우리나라의 수묵화도 들어가 있어요. 수묵이 뭐예요? 물과 먹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죠. 그 단색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단색은 그냥 단색이 아니에요. 먹은요, 무궁무진한 오체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 오체라는 말은 뭐냐면요, 5가지의 색이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오체라고 불려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수묵화의 이 검정의 그 색깔이 언뜻 보기에는 하나의 단일 색상으로 보이지만 물을 어떻게 희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바로 우리나라 정서적인 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계명대학교에서 그 대학원생들 실기시험을 쳤어요. 대학원생 선발을 위해서.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인체의 모델을 딱 세워놓고요, 모노클롬으로 표현하세요 라는 게 주제였어요. 근데요, 학생들이 이 모노클롬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색깔을 써가지고 호닥지를 해가지고 냈어요. 결과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2명인가 3명만 붙고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 문제가 제시했던 거랑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아직 대중들에게 이 모노클롬이라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모노클롬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나라 단색화를 표현하시오 하면 모두가 알아들었겠죠. 자, 우리 이러한 한국의 단색화의 특징은요, 바로 자연의 모든 존재하는 것에 가장 원천적인 것을 표현하고 됐던 거예요. 그냥 본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고유의 정신 세계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색화를 추구하는 이 많은 화가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술 행위 그 자체에도요, 가장 자연과 닮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가 곁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단색화가 왜 미술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단색화에 대해서? 예,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오늘 모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면요, 또 다음번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